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기구 WTO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피터 서덜랜드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의 레나토 루지에로, 뉴질랜드의 마이크 무어, 태국의 수파차이 파니차파, 프랑스의 파스칼 라미, 그리고 현재 사무총장인 브라질의 호베르토 아제베두까지 역대 WTO 사무총장의 출신 지역을 보시면 유럽 3번, 오세아니아 1번, 아시아 1번, 아메리카 1번씩으로 아프리카에서만 단 한 번도 WTO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사무총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들이 차기 WTO 사무총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의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 대놓고 선포한 가운데 WTO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봉쇄 정책을 펼치며 관광객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 간의 교류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버렸음에도 WTO는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호베르토 아제베루 WTO 사무총장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2020년 무역은 13%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통제되지 않고 각 나라의 정부들이 대응에 실패하며 감소 수치는 32%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지역이 두 자릿수 무역량 감소를 겪을 것이다. 북미와 아시아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흉측한 수치들이지만 피할 수 없다. 무역 감소와 생산 저하로 인한 피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으키는 인간의 고통과 더해져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길 것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시원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호베르트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 미국의 WTO 상소위원 임명을 보이콧하면서 국제대법원 역할을 하던 WTO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버리자 호베르트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무력감을 토로하며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베르트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나의 조기 퇴진으로 회원국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후계자를 선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2차 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WTO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닥친 비상시국에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WTO 사무총장 대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세계 경제와 무역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을 수 있는 실력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WTO 사무총장 1차 선거에서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울리아노보스키 후보 이렇게 총 3명이 탈락했고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사우디의 모하마드 알 토아이스리, 그리고 영국의 리안 폭스 등 5명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 진출했다 라며 3명의 후보를 경선에서 탈락시켰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종 후보 2명이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전문성과 높은 전문적 개인적 자질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존중받고 있다.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2차 선거를 진행하고 이후 최종 2명의 후보를 발표할 것이다. 11월 7일까지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할 것이다. 현재 살아남은 WTO 사무총장 후보들은 현직 또는 전직 장관이다 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여성 후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특히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첫 여성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주도했고 한국의 무역협정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한 인물이다 라고 묘사하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희 본부장의 전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유력한 WTO 사무총장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냉철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함께 일하고 싶다 라고 극찬한 유일한 무역대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무역을 중단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 아래 만든 선언문에 합의하면서 필수 인력 이동과 교육 원활화를 이끌어냈고 곧이어 칠레도 한국이 주도로 만든 코로나19 대응 강요 선언문에 동참하겠다. 코로나19가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위기 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수호한 국제공조의
WTO의 모범 사례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사실상 WTO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일들을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 주도 아래 해낸 것이죠. 싱가포르 무역 대표단은 유명희 본부장을 협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말이 너무나도 잘 통하는 사람이란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WTO의 1년 예산 2,500억 원 중 미국이 11.691%로 1위, 중국이 10.303%로 2위, 독일 7.149%로 3위, 유일하게 한국에서 WTO 사무총장이 탄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본의 지분은 3.925%로 한국 2.9%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국, 중국, 독일 이렇게 세 나라만 설득하며 사실상 나머지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결정에 따라오는 형식이고 일본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유력 국제 기관인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의 GD 프로젝트 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많은 자격 요건을 갖춘 톱3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정치적 경험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WTO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 중 하나인 법학적 지식은 거의 만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1992년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첫 여성 1급을 거쳤고 지난해 2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통상교섭본부장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에서 일하던 중 미국 벤터빌트 대학교 로스쿨 3년 과정을 수료했고 뉴욕주와 워싱턴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했고 브렉시트 후 영국과 FTA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를 한국이 해내는 동시에 중미 5개국과도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FTA를 성사할 수 있도록 모든 판을 주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후보들 가운데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있죠. 독일의 GED 팀도 한국 유명희 본부장의 성과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했는데요. 최근에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까지 방문하며 164개 WTO 회원국들 중 가장 영향력이 센 미국의 지지를 얻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미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내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밝혀온 것은 의미가 있다 라며 한국을 노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 미국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시킨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을 통해 WTO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암참은 우리는 유명희 본부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부흥을 위해서 WTO가 실현해야 할 비전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 유 본부장은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수호자다. 원칙에 기반한 리더임을 증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분야 당사자들의 민감한 이해관계에 아주 능숙하게 대응했다. 유명희 본부장의 지식과 통찰력, 리더십,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등을 모두 확인했다. 강경 발언 스가 아베 길가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아베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가 장관은 7일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6일 상케이 신문 인터뷰에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에서 국제법 위반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동안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스가 장관은 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제철에 한국 내 자산을 내가 현금화하려는 것에 대해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총리 후보가 된 이후 스가 장관의 최근 인터뷰 발언은 앞으로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에 따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각자의 논리에서 한치 양보 없이 수출 규제와 지소 이하 종료를 주고받았던 대치 한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스가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그가 자민당 당내 여러 파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사실상 당내 세력이 크지 않은 스가 장관은 호소다파와 아소파, 니카이파, 이시하라파, 다케시타파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스가 장관이 46%의 지지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낮았던 대중적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약식 선거로 결정돼 의원들의 투표만 예정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여론 지지율까지 높아지자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아베 총리의 7년 8개월 장기 집권 폐해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 실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경제나 관계 등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 4에서 6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부의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74%로 높게 나왔다. 이 조사에서 여론은 아베 정부에 대해 외교와 경제, 정치적 안정을 높게 평가했다. 게다가 스가 장관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자민당 내 영향력을 유지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과 협의해가면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통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자민당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스가 장관이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총리만 바뀔 뿐 관료와 정책 집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미중 갈등 속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본 정부와 다른 것도 한일 관계의 파격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일 관계 변화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일 동맹 차원에서 한국 정부 때리기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민당은 8일 아베 총리의 사의 표명에 따른 총재 선거를 고시하고 후보 등록을 받았다. 총리 입후보 의사를 밝혔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3명이 고시 직후에 각각 지지의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소견 발표 연설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오는 9일 오후 자민당 청년국, 여성국이 주최하는 후보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투개표일 이틀 전인 12일 오후 일본 기자 클럽 주최의 공개 토론회가 한 차례 더 마련된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아베 정권이 펴온 정책의 계승 문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정책, 지방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 유력 차기 총리 스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할 것.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아베 신접 일본 총리에 이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이 총재 선출 절차를 간소화해 당원보다 국회의원 의결권을 강화한 가운데 의원표의 70% 이상을 스가 장관이 확보했다고 요미우리 아사히가 전했다. 아이치 생명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누가 이기든 정권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금융시장은 정책 연속성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고 국민들은 코로나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차기 총리가 대규모 재정 지출, 금융 완화, 규제 완화 등 성장 전략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에서 이탈하려는 신호를 내비치는 순간 엔화 강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한 이후 일본 증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건 차기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특히 수출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엔화 강세를 경계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차기 총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이미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내 총생산의 40%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을 편성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유권자에게 큰 감명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도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ENP 프리바의 고노류타로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BOJ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을 흡수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과 완화적인 금융 정책 기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 가운데 중장기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은 차기 총리도 장기 과제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인프라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 축소는 아베 내각도 8년여간 이루지 못했고 차기 총리도 내년 10월 선거 전까지 성과를